오늘 며느리가 내 방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내 들었다. 나는 불쾌했다.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뒤지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굳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돈이 왜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순간 귀가 멍해졌다. 통장을 뺏어 들고 확인했을 때 내 눈앞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내 평생의 땀이 담긴 전 재산이 사라진 것이다. 손끝이 떨렸다. 내가 언제 돈을 뺀 걸까?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 며느리에게서 이야기를 듣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엄마, 요즘 노인들 치매 증상 많다잖아. 혹시 잊은 거 아닐까? 그 말이 내 가슴을 깊숙이 찔렀다. 멀쩡히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치매 아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나를 믿는 눈빛이 아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대출 계약서였다. 내 이름과 내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도장은 분명 내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은행 직원은 담담하게 대꾸했다. 고객님, 도장이 일치합니다. 본인이 하신 게 맞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속삭였다. 어머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치매 증상 아니에요? 나는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식도 며느리도 은행도 모두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와 도장을 꺼내 다시 들여다보았다. 내 도장과 서류 위의 도장은 똑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 도장을 도용한 것이다. 나는 곧바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 전 내 방에서 서류를 정리해 주겠다며 서랍을 열던 모습, 아니면 아들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던 장면. 그때 내 도장을 본 건 아닐까? 내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비참했지만 의심을 멈출 수 없었다. 며칠 뒤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다. 채권 추심 회사에서 보낸 것이었다. 금액은 어마어마했고 기한이 지나면 집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젠 거짓말 그만하세요. 도장 찍은 거 맞죠? 이렇게 숨겨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소리쳤다. 아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아들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엄마, 차라리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 받으세요. 요즘은 무료로 검사도 해주고 기록만 남으면 더 이상 오해할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내 정신을 의심하는 칼날처럼 들렸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울었다. 새벽이 되자 잠에서 깼다. 낡은 도장을 손에 쥐고 서류 위에 찍힌 도장과 번갈아가며 바라봤다. 분명히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코 찍은 적이 없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내 집안에서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이 도장을 가져다 쓴 건 아닐까?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르고 아들의 피곤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의심이 나를 찢어발기듯 괴롭혔다. 나는 내 방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내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나?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다. 며느리는 내 눈을 피하거나 날카로운 시선으로만 대했고 아들은 바쁘다며 집안 이야기를 피했다. 나는 가족 속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밥상에 앉아 있어도 내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결백하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나는 억울함에 몸이 떨렸다. 은행 서류를 들여다봐도 도장을 확인해도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다. 아들은 무심했고 며느리는 냉혹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치매. 나는 그 단어가 두려웠다. 마치 내 존재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며칠이 지나자 집으로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아 받아들고는 내 쪽을 째려보았다.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숨길 수 없잖아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다는 것인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가족에게조차 범인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집안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았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했고 허리 휘도록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울어도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나는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은 압류당할 것이고 나는 정신 이상자로 낙인 찍혀 요양원으로 보내질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들은 내게 말했다. 엄마, 치매 검사 예약해놨어요. 이번 주에 같이 가요. 그럼 다 정리되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내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꾸 치매만 문제 삼는 걸까? 혹시 가족이 일부러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건 아닐까? 그래야 그들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내 머릿속은 점점 의심으로 가득 찼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내 자식 맞느냐? 내가 정말 이러려고 태어났느냐?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나를 몰아붙였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재산 관리 저희가 하는 게 맞아요. 괜히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선언 같았다.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뱉을 수 없었다. 내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들은 더 크게 외칠 것이기 때문이다. 봐라, 치매가 맞다. 기억도 못하고 화만 낸다.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며칠 뒤 나는 시장에 나갔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듯했다. 저 집 할머니 치매라면서 돈도 잃어버렸다던데. 나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때 시장에서 우연히 오래된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다.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무슨 일 있어?
나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속삭였다. 요즘 노인들 대상 금융 사기 많대. 특히 도장 도용이나 대출 사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그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내가 의심한 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군가 내 도장을 가져다 쓴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내 말은 누구도 믿지 않는데. 그날 밤 나는 다시 서류를 꺼내놓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다. 계약서에 적힌 내 이름의 필체가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은행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직 도장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나는 분노에 치를 떨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약자를 쉽게 속이는 걸까?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나는 소리 없는 절규를 삼켰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시장에서 친구가 했던 말. 노인 대상 금융 사기. 그게 바로 실마리일 수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붙잡아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었다. 그들에게 이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더 비웃음을 살 것이다. 사기? 그건 핑계잖아요. 어머니가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벌써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이 억울한 싸움을 홀로 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내 결백을 밝히고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 남은 삶을 끌려다니며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결백하다. 반드시 밝혀내겠다. 나는 며칠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며 서류를 살펴보았다. 돋보기를 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내 이름은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회계 방향이 미묘하게 달랐다. 평생 써온 내 필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은행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을 덮었다.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듯했다. 나는 이 억울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며느리는 내 방에 들어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한 게 맞잖아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나는 대답 대신 서류를 빼앗아 품에 안았다. 내 도장을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찍지 않았다는 확신은 분명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 잡아떼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저희랑 같이 해결해요.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왜 인정해야 한단 말인가? 아들은 점점 무심해졌다. 집에 들어오면 신문만 보고 며느리에게 눈짓만 할 뿐 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들어와 나를 바라보며 툭 내뱉었다. 엄마, 제발 좀 인정해요. 이렇게 끌면 끌수록 우리만 힘들잖아요.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낳고 길러낸 아들이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다. 며칠 뒤 독촉장이 또 날아왔다.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힌 최종 경고.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실 명의였다. 내용은 무시무시했다. 재산 압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나는 편지를 쥐고 덜덜 떨었다. 손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며느리는 편지를 낚아채더니 혀를 찼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치매 오셔서 기억 못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셔야죠. 나는 소리쳤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집은 고요했지만 내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집은 압류될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 요양원에 보낼 것이다. 내 평생의 수고와 내 이름은 모욕당한 채 사라질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다시 찾아갔다. 지점장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대했다. 하지만 내가 끈질기게 따지자 마지못해 서류를 다시 보여주었다. 나는 도장을 찍은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지점장은 못마땅한 얼굴로 돋보기를 내밀었다. 나는 서류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미묘한 점을 발견했다. 도장이 찍힌 자리에 잉크가 고르게 번지지 않고 일부는 스쳐 지나간 흔적처럼 흐릿했다. 내가 직접 찍은 도장이라면 이렇게 찍히지 않았을 것이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나는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위조한 겁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고객님, 위조든 뭐든 저희는 서류에 도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희 책임은 없습니다. 그 말은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은행 문을 나서며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다.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내 인생은 멈춰 있었다. 그때 시장에서 만난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노인 대상 금융 사기. 나는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직접 파헤치겠다. 내가 밝혀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차갑게 물었다. 어머니, 병원 예약해놨는데 왜 안 갔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투덜거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나를 버린 듯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게 끝날 순 없다. 내 결백을 증명할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 내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서도 말을 아꼈다. 아들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차갑게만 대했다. 밥상에 앉아도 나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말로 해봐야 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서만 불이 타올랐다. 어느 날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였다. 그는 빚독 촉장이 적힌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며느리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당신 때문에 집안이 망가진다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서류를 손에 쥐고 덜덜 떨며 말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다. 이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을까? 만약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은 빼앗기고 나는 치매 환자로 요양원에 갇힐 것이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일까?
나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 글씨체를 유심히 보았다. 어딘가 어색했다. 회계 끝이 내가 쓰는 방식과 달랐다. 나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흉내낸 것이다. 하지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은행은 오직 도장만을 보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곰곰이 생각했다. 그때 문득 시장에서 만난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노인 대상 금융사기 많대.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꾸민 사기일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관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어르신, 서류에 도장이 있으면 사실상 본인이 한 걸로 인정됩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아닙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다 쓴 겁니다. 경찰관은 귀찮은 듯 말했다. 그럼 증거를 가져오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문 밖에서 차갑게 말했다. 이제 곧 병원 가야 돼요. 검사받고 결과 나오면 저희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마치 내 인생을 빼앗아 가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방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시장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얘기 듣고 보니 이상하다. 요즘 그런 수법 많아. 노인들 도장 빌려갔다가 대출 사기치는 거. 나도 신문에서 봤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희망의 끈을 다시 잡았다. 다음 날 나는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기자는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최근에 유사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르신 같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용기를 얻었다. 내가 미친 것도 치매도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범죄였다. 문제는 그것을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였다. 그들은 이미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창밖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았다. 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싸운다. 내 결백을 밝히고 내 인생을 지킨다. 내 손에 쥔 도장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것이 나를 파멸시켰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방 안은 점점 눅눅해졌고 내 마음도 축축히 젖어 있었다.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 검사 날짜 잊지 마세요. 곧 치매 검사 받으러 가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단호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내가 치매라니. 억울하고 분노했지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알아봤어.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도장 위조 사기 많대. 실제로 피해자가 많아. 뉴스에도 나왔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 상담 받아봐.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얘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나는 그녀와 함께 근처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다. 상담소에서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서명 부분이 일반적으로 쓰던 필체와 다릅니다. 그리고 도장도 미묘하게 번짐이 다르네요. 누군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드디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변호사는 내게 조언했다. 은행이나 경찰에서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사건 많아요.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경찰에 정식 고소하세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내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도 힘들어 죽겠어요. 자꾸 사기라고 주장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은 찢어졌다. 내 아들은 끝까지 나를 믿지 않았다. 며느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변호사, 무료 상담은 다 뻔해요. 결국 어머니가 도장 찍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이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가 알려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에 절차가 좀 더 탄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나는 매일 밤 불안에 떨었다. 혹시라도 경찰이 내 말을 기각하면 어쩌나. 혹시라도 은행이 책임을 부인하면 어쩌나. 걱정은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음 날 아들이 말했다. 엄마, 괜히 이런 일 만들지 말아요. 경찰까지 들먹이면 더 큰일 나요. 며느리는 거들며 말했다. 그러다 허위 신고로 잡혀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사는 길고 지루했다. 경찰은 내 도장을 감정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가 걸린다고 했다. 그 사이 나는 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가족은 나를 차갑게 대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나는 점점 고립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타올랐다.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내 삶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몰랐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노후에는 치매 환자로 몰리고 사기 피해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결백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도장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벅차올랐다. 드디어 내 결백이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가족이 진짜 범인이라면,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도장을 썼다면,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슴이 쿵쾅거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제발 아니길. 제발 내 가족만은 아니길. 경찰의 조사 결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담당 형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어르신, 서류 위 도장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찍을 경우 손목에 힘이 균일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기계로 찍거나 억지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드디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아들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힘들어요.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다. 그냥 치매 증상 아니에요? 증거라고 해도 결국 어머니 도장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가족은 끝까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서에 직접 나가 조사를 받았다. 형사는 내 이야기를 꼼꼼히 적으며 물었다. 혹시 도장을 보관한 장소가 외부에 노출된 적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며칠 전 며느리가 내 방 서랍을 정리해 준 일이 떠올랐다. 그때 도장을 보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내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집에서는 나를 범인 취급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텼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내 안에 남아있는 의지를 발견했다. 나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장에서 다시 그 친구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뉴스 봤어? 요즘 노인 대상 금융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던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내가 그 피해자라면 내 억울함은 곧 풀릴지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이 사기가 가족과 연결돼 있다면 내 머릿속은 수없이 갈라졌다.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어머니, 또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희도 지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은 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집에서조차 편히 숨 쉴 수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최근에 발견된 사기 사건과 유사점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의 도장을 빌려갔다가 대출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드디어 내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냉담했다. 아들은 무심히 말했다. 엄마, 괜히 희망 갖지 마요. 결국 다 어머니 문제로 끝날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내 자식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빛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만약 경찰 수사가 진실을 밝혀준다면 나는 내 결백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만약 범인이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아들이나 며느리라면 나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속삭였다. 제발 가족만은 아니길.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러설 수 없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이름을 위해, 그리고 내 존엄을 위해 나는 끝까지 싸워야 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붙여도 나는 나 자신을 믿어야 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경찰의 조사가 조금씩 진전을 보이자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공기는 더 싸늘해졌다. 아들은 나를 피했고 며느리는 대놓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다. 어머니가 경찰까지 끌어들이니까 집안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왜 인정해야 하는가? 나는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어르신,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된 사기 조직의 수법과 동일합니다. 노인들의 도장을 몰래 찍어 대출을 받은 사건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어르신 사건도 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경찰에게 거듭 말했다. 제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은 무심했다. 아들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엄마, 경찰이 뭐라든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빚은 쌓이고 집은 위험해질 거예요. 며느리는 덧붙였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기억이 가끔씩 흐릿한 거 우리 다 알아요. 경찰 말만 믿고 있다가 더 큰일 나면 어쩌실 거예요. 나는 절망했다. 내 가족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위해 허리 굽혀 일하던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하며 모아둔 돈이었다. 그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주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나를 치매 환자로 몰고 있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던 내 얼굴과 지금의 내가 너무 달라 보여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다. 사기 조직의 한 사람이 체포됐습니다. 조사 중인데 어르신 댁 주변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같은 아파트 단지를 드나든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내 집 주변을 오갔다는 것이다. 도장을 훔쳐내려던 그 순간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을까? 며칠 전 며느리가 내 서랍을 정리해주겠다며 들어왔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 혹시 그녀가 도장을 방치해둔 것이 빌미가 된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의심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각됐다. 며느리는 나를 쳐다볼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다. 이제 병원 검사 받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결과 나오면 다 드러나겠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검사 결과가 아무리 정상으로 나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나를 치매 환자로 단정 지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시장에 나가 사람들 속에 섞였다. 그곳에서 우연히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조사가 진척됐다면서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 가족 내에서 도장을 빌려 쓴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가족이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말은 내 심장을 후벼 팠다. 혹시 내 아들이? 며느리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끝내 그 의심이 자라났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정말로 사랑한 가족이 날 배신했을까? 아니길 바란다. 제발 아니길.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결백하다.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은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르신, 추가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이 어르신 댁 인근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실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혼자 사는 집이나 도장을 허술하게 보관하는 집을 노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미 여러 명 나왔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드디어 내가 억울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내 집안에서 내 도장이 어떻게 그들의 손에 들어갔을까? 나는 방 안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몇 달 전 며느리가 내 방 서랍을 정리해 주겠다며 들어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도장이 드러나 있었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아들이 잠깐 빌려갔다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족을 의심하는 내 자신이 싫었지만 그 가능성을 지우기 어려웠다. 며느리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어머니, 경찰 조사 같은 건 믿지 않아요. 어차피 도장은 어머니 거잖아요. 결국 어머니 책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소리쳤다.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신문을 덮으며 고개만 저었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식탁에 앉아도 며느리는 내 밥그릇을 무심하게 치웠다. 아들은 대화조차 피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그 고독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내 편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 끈을 놓지 않았다. 며칠 뒤 경찰이 나를 불렀다. 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이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는 노인의 도장을 빌려 몰래 대출에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가 내 도장을 손에 넣은 것이다. 경찰은 말했다. 혹시 집안에서 도장이 사라진 적 없으셨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아 있자 눈물이 터졌다. 만약 정말 가족이 관련돼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경찰에 넘길 수 있을까?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 수 있을까?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제발 가족만은 아니길. 그러나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일기를 꺼내 들었다. 젊은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했다. 장사하며 힘들었던 날, 아이들 학비 걱정에 울던 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던 날. 모든 것이 다 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며느리는 날카로운 칼처럼 나를 찌르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후 경찰이 다시 연락을 했다. 어르신 사건은 사기 조직의 범행으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만 누군가 도장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의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무너뜨렸다. 가까운 사람이라니. 그것은 곧 내 가족을 의미했다. 나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냉정함이 가득했다. 나는 차마 물어볼 수 없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내가 지켜온 가족이 날 무너뜨리는 건가. 그러나 동시에 나는 다짐했다. 설령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도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길이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치매 환자로 낙인 찍혀 죽을 수는 없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 경찰이 내게 다시 연락을 했다. 사기 조직의 주요 인물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의 진술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다. 그들은 노인들의 도장을 직접 훔치거나 가족을 매수해 빌려오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을 매수했다고? 나는 멍해졌다. 내 집안에 그들의 손길이 닿았다는 말인가? 경찰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사정이 어려워 외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아들은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혹시 아니, 설마. 나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떠올랐다. 그녀는 요즘 나를 향해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내 도장을 건드린 건 아닐까? 내 머릿속은 끝없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왔다. 빚이 이렇게 불어날 줄 몰랐어. 아들의 낮은 목소리였다. 며느리가 속삭였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가 알면 다 끝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내 도장과 관련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나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이 내 등을 찌른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나? 내 손에 쥔 도장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것이 내 인생을 망쳤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다음 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다. 나는 형사에게 속삭였다. 혹시 가족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해 주세요. 그 말은 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는 그것마저 감당해야 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피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했다. 며칠 후 경찰은 내게 다시 연락했다. 어르신, 사기 조직의 자백에서 어르신 이름이 직접 언급됐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한 여성이 노인의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한 여성. 그 말은 내 며느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 방 문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경찰까지 들쑤셔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냥 조용히 계시면 저희가 정리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딘가 불안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저 안에서 눈을 감고 울었다. 나는 다시 내 일기를 꺼내 적었다. 나는 믿고 싶다. 하지만 두렵다. 내 가족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다. 날이 밝았다. 경찰은 다시 나를 불렀다. 조만간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만약 내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그들이 불려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해야 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나는 결백하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드러난다. 경찰의 수사는 점점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냈다. 하루는 형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최근 확보된 CCTV에서 의심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어르신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낯선 남성이 드나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옆에 여성이 있었는데 얼굴은 흐릿하게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며느리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심하게 신문만 넘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혹시 돈 문제로 어려운 거 아니니?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짧게 대답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 어머니 때문에 일이 꼬였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치를 떨며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경찰이 뭐라 해도 결국 책임은 어머니 거예요. 도장이 어머니 거니까요.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만약 가족이 정말 연루됐다면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뒤집어 쓸 수는 없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다시 불렀다. 대질 신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질 신문이라니. 만약 그 자리에 가족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이라면? 며느리라면? 나는 손끝이 떨려왔다. 그러나 형사는 담담히 말했다. 어르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너무 두려워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경찰 조사 잘 다녀오셨어요? 이제 곧 검사 날짜도 다가오는데 몸 챙기셔야죠. 그 말이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은 뒤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아들이 어린 시절 내 손을 잡고 웃던 사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하러 왔던 사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가족이 내 등을 찌를 줄은 몰랐다. 눈물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사기 조직원이 진술하기를 한 여성이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확인될 겁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여성이 도장을 건넸다니. 그 말은 며느리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았다. 나는 그 불안한 가능성을 안고 밤새 뒤척였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가족이 범인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를 미치게 한다. 진실은 드러나야 한다. 설령 그 진실이 내 가슴을 찢어놓더라도. 눈물이 글씨 위로 번졌다. 점점 시간이 흐르며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경찰은 도장의 위조 흔적을 확인했고 범인들이 내 집 주변을 드나든 기록도 밝혀냈다. 이제는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삭였다. 제발 가족만은 아니길. 며칠 뒤 경찰에서 대질 신문 날짜를 통보받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대질 신문이라니.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와 마주해야 한다니. 혹시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불려 나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었다.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 대질 신문날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내 다리는 힘이 빠져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사람은 사기 조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이 사람이 도장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조직원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한 여자가 도장을 가져다 줬습니다. 중년이었고 머리가 짙게 파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급히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스쳤다. 혹시 이웃 중 누군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직원의 말은 애매했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모릅니까? 조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몰라요. 그냥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은 며느리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불안은 여전히 내 가슴을 짓눌렀다. 신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 며느리가 물었다. 오늘 경찰서에서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눈 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번쩍 스친 것 같았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했다. 그는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괜히 경찰 끌어들여서 일만 커져요. 우리 집 망신이에요. 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망신이라니. 내 억울함을 풀려는 게 왜 망신이란 말인가.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신문에서 들은 말은 내 가슴을 더 짓눌렀다. 한 여성이 도장을 가져다 주었다니. 그것이 내 며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며칠 후 경찰은 나에게 다시 연락했다. CCTV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그 영상에는 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걷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체격과 헤어스타일은 낯설지 않았다. 짙은 파마머리, 그리고 빠른 걸음.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며느리와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보았을 때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칼날 같은 의심이 솟구쳤다. 나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솟구쳤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짐했다. 진실을 피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나는 결백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경찰의 조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나는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CCTV 속 흐릿한 영상에 담긴 여인의 모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짙은 파마머리, 빠른 걸음걸이. 그것은 며느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손으로 키워낸 아들의 아내,
내 손주들의 어머니를 범인으로 의심해야 한다니. 그것은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일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르신, 의심되는 여인을 특정했습니다.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다. 만약 며느리라면. 그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검사 날짜 곧 다가와요. 준비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내 눈에 스친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불안의 그림자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다. 며칠 후 경찰이 며느리를 불러 조사했다. 나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심장을 옥죄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거짓일까? 아니면 억울함일까? 조사가 끝나고 경찰은 내게 말했다.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솟구쳤다. 가족이 의심선상에 오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 식탁에서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신문만 넘겼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구멍이 막혀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펼쳐 적었다. 나는 지쳐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설령 그 진실이 내 가슴을 찢는다 해도 나는 결백하다. 나는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글씨가 눈물에 번졌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사기 조직원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도장 가져다 줄게. 돈만 준비해. 라는 문자가 남아 있었다. 발신자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번호의 주인을 추적 중입니다. 곧 확인될 겁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제 결말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만약 며느리라면, 만약 내 아들이 연루돼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또렷한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키는 길이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다짐했다. 어떠한 진실이 드러나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나는 결백하다. 내 인생은 억울한 낙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며칠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추적 중이던 휴대전화의 주인이 드디어 특정됐다는 소식이었다.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르신, 그 번호는 다름 아닌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붙잡은 채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 내 손주들의 어머니. 그 사람이 내 도장을 사기 조직에 건넸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눈물이 솟구쳤다.
수화기 너머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며느리의 개입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저녁상을 차렸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들은 여전히 신문만 넘겼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스쳤다. 차갑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방에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오래된 일기를 꺼내 적었다. 오늘 경찰로부터 들은 사실은 내 가슴을 찢었다. 며느리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나는 숨이 막힌다. 그러나 나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며칠 후 경찰은 며느리를 소환 조사했다. 나는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다. 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는 억울합니다. 돈이 급해서 잠시 도장을 빌려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직접 자백한 것이다. 내 손에 쥔 도장은 차갑게 식었고 눈물이 솟구쳤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은 내게 말했다. 며느님이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기 조직이 그렇게 악용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눈을 피했다. 아들은 분노에 차 있었다. 엄마, 왜 이런 걸 경찰에까지 알리셨어요? 집안 망신 다 됐잖아요. 나는 차가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아내가 내 도장을 건넸다. 그게 진실이다.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다.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치매라서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눈물이 쏟아졌다. 내 결백은 드디어 밝혀졌지만 그 대가로 가족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을 지킬 것이다. 설령 가족이 날 배신해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그것은 살아남으려는 의지였다. 며느리가 결국 도장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싸늘해졌다. 아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 옆에 서서 차갑게 말했다. 엄마, 아내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다. 그러나 울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내 결백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외면당한 내 마음은 허물어진 집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은 내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어르신, 사기 조직이 며느님에게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드님 사업 자금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급하다며 유혹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결국 아들의 어려움 때문에 며느리가 내 도장을 내준 것이었다. 배신은 사실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그는 내 앞에 서더니 소리쳤다. 엄마, 왜 이렇게 집안을 망쳐요? 당신이 경찰 불러들여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결백해. 내 아내가 잘못을 했잖니.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걸 들추지 않았으면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아들은 진실보다 체면을 선택하고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와 오래된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지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속삭였다. 내가 잘못 산 걸까? 내가 애써 지켜온 가족이 이렇게 변해버리다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눈물을 닦았다. 울어서는 안 됐다. 나는 내 결백을 끝까지 지켜야 했다. 며칠 후 경찰은 나를 다시 불렀다. 사건은 곧 마무리될 겁니다. 사기 조직은 이미 구속됐고 며느님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내 결백은 증명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무너질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잠시 빌려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차갑게 노려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잘못은 잘못이다. 나는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을 잃었고 내 이름은 모욕당했다. 나는 치매 환자로 몰렸고 집안에서 버림받았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 있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러나 나는 다짐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백하다. 그것만은 끝까지 지킬 것이다.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나는 서서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안의 균열은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아들은 늘 무심하게 신문만 뒤적였다. 그러나 그들의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긴장감과 불안은 분명히 느껴졌다. 며칠 뒤 경찰은 내게 최종 결과를 통보했다. 사건은 사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며느님은 도장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어르신의 결백은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나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린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일었다.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금이 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경찰 조사도 믿지 않았고 그냥 엄마가 헷갈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내가 믿어주길 바랐다. 내 말 한마디면 내가 버틸 수 있었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들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잠시만 도장을 빌려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당한 모욕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잘못은 크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엄마, 다시 시작해요. 우리 가족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야 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이 풀린 기쁨과 함께 무너진 가족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내게 조언했다. 어르신 같은 사건을 예방하려면 도장과 통장을 절대 외부에 두지 말고 자녀에게도 함부로 맡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기억력 관리와 건강검진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은 정부 지원도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지킨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방심하지 않는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결심의 눈물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내 결백을 되찾았으니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동시에 남은 상처는 너무 깊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안을 천천히 걸으며 내 삶을 되돌아보았다.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두가 내가 지켜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치매 환자로 몰렸고 범인으로 취급당했다. 그것은 내 자존심과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들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지킬게요.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내가 믿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너는 끝까지 나를 의심했다. 아들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종종 내 눈을 피해 눈물을 훔쳤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은 용서받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마라. 며느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동네 공원에 나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피어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나에게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요즘 신문 보니 노인들 사기 사건이 많더군. 특히 도장이나 통장 도용 말이야. 나도 조심하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나도 당했어요. 내 결백을 증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노인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고생하셨겠군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조심하세요. 우리 나이에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드니까요. 그의 말이 깊숙이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치매 환자로 몰려 억울하게 끝낼 수는 없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첫째, 도장과 통장, 신분증을 절대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않는다. 둘째, 금융 상담과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건강과 기억력을 관리해 스스로를 지킨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와 마주했다. 힘들지만 꿋꿋하게 장사하던 내 모습,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던 내 모습. 그녀가 내게 말했다. 너는 결백하다. 너는 꿋꿋하다. 이제 다시 시작해라. 나는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이 밝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오늘부터 다시 산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킨다.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저 집 할머니 치매라며 경찰까지 들락거렸다지. 속삭이는 소리가 내 귓가를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는 결백하다. 이제 너 자신을 지켜라.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을 위해 걷기, 은행 앱으로 계좌 확인하기, 중요한 서류는 금고에 보관하기. 작은 습관들이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반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내 곁에 앉아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믿음은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라.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다. 며느리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다 말고 내 앞에 와서 작게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거다. 나에게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내 삶을 바꿔라.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지 마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다. 나는 동네 경로당을 찾았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나는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노인은 내게 말했다. 나도 얼마 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우리 나이에는 서로 도와야 해. 그 말이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결심했다. 내 경험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억울하게 치매 환자로 몰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사기 피해자가 될 뻔한 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며칠 뒤 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금융 안전 교육에 참석했다. 강사는 말했다. 도장과 통장은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시고 자녀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매달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나는 열심히 필기를 했다. 내 옆에 앉은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경험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흘러갔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도 지켜야 한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여전히 깊은 밤이면 불안에 휩싸였다. 혹시 또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하면 어쩌지? 또 치매 환자로 몰리면 어쩌지?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실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일어나 운동을 했다. 공원을 걸으며 심호흡을 하고 건강을 지켰다.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 도장은 금고에 따로 보관했고 중요한 서류는 자물쇠로 잠근 서랍에 넣었다. 작은 실천이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큰 힘이었다. 아들은 여전히 내 앞에서 죄책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자주 나를 찾아와 물었다.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한 건 믿음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깨졌다. 이제는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라. 아들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며느리는 이전과 달라졌다. 집안일을 하면서 늘 조용했고 때로는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느 날 내 앞에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실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믿음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나는 지역 주민 모임에서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노인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는 얼마 전 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의심을 받으며 치매 환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워 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도장과 통장을 함부로 맡기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닿은 것이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누군가가 나의 경험을 통해 같은 일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펼쳐졌다. 나는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도 지킬 것이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억울함을 풀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상처를 지혜로 바꾸려 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서로의 눈을 마주할 수는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내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처음부터 믿어드리지 않은 게 너무 후회돼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믿음은 말로 회복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다. 집안일을 묵묵히 해내고 내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후회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으로 증명해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돕고 노인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었다. 저도 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 제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당당했다.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가슴은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억울함에 짓눌려 울던 여인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일어서 다시 삶을 선택한 여인이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너는 살아남았다. 너는 결백하다. 그리고 너는 다시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잔잔한 평화가 흘러왔다. 비록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쌓아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쓰여야 했다.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고 희망으로 끝나는 것. 나는 속삭였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기를. 내가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되기를.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의 문턱에 서 있었다. 억울함 속에서 무너졌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씩 변해갔다. 아들은 내 곁에 앉아 집안일을 도왔다. 예전처럼 무심히 신문만 보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늦었지만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며느리는 여전히 죄책감에 쌓여 있었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내 방에 들어와 인사를 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녀를 보며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변화하려는 그녀의 노력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아직 답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서 후회를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나를 조금은 위로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다. 주민센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어르신, 다른 분들께도 경험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강단에 서서 나는 차분히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도장이 어떻게 악용되었는지, 가족조차 믿어주지 않아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러나 끝까지 싸워 결국 결백을 되찾은 과정을.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제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는 이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다. 첫째,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 둘째,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셋째, 내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앞으로의 사명이라고 느꼈다. 밤이 되어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다. 나는 결백하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간다. 내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방법이다.